153페이지에 물질의 대이론 그랬는데, 이 대는 밴드, 대라고 하면 이게 클 때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밴드 이론 그럽시다. 밴드 이론. 밴드인데 어떤 밴드냐면 에너지 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밴드. 에너지 밴드. 띠 이론 그런 게 낫겠네. 띠. 에너지가 띠로 되어 있어요. 띠 이론. 처음에 나오는 게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에너지 준위에서 영어는 레벨이죠.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냐. 레벨. 이 에너지 준위에서 이 준위는 입자 한 개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입자 한 개의 에너지.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 입자인가, 낮은 입자인가, 이거를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물질을 보면 15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153페이지 모든 물질은 수많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입자 한 개는 에너지 레벨이 되는데 입자들이 많이 모여서 원자나 뭐 고체 그런 원자들이 좁은 공간 안에 수없이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다 겹쳐지게 되겠죠. 겹치는데 이 좁은 영역 안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에너지가 있을 수 없어요. 아마 이제 양자 고체 전자나 반도체 이론 공부하게 되면 양자 물리학을 좀 공부할 텐데 그때 가보면 이렇게 이제 밀입자의 에너지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입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 이렇게 계층을 이루게 돼요. 같은 곳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어서 에너지가 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띠를 형성하게 되겠죠. 작은 선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폭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폭을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는 넓은 영역이라는 얘기고 레벨은 하나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에너지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모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값이죠. 어떤 에너지들이 다 층을 이루어서 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야 돼요. 아주 미소한 차이만큼의 차이가 쭉 더 연결이 돼서 밴드를 이루게 되는 이런 원리를 에너지 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론을. 그러면 이렇게 띠가 넓은 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띠가 있는데 이 띠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값들이에요. 띠는 마치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채워져 있는 집이고 안 살고 있으면 빈 집이죠. 빈 집.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로 채워져 있는 어떤 띠가 있는데 여기서 뭐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또 있다가 없어서 여기에 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띠가 있고 여기도 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허공이에요. 허공. 여기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원래 비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래 아파트에는 사람이 모두 다 입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꽉 차 있는 띠가 되는 거죠. 차 있는 띠. 이걸 충만대라고 합니다. 충만대, 꽉 차 있는 거. 그런데 위 아파트는 일부만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3층까지만 분양이 됐고, 여기는 아예 빈집이에요. 그러면 일부만 채워져 있어요. 이런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 자, 꽉 채워져 있으면 못 움직여요.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이미 점유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집이나 다른 집에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죠. 비어있는 집에. 그래서 전도띠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움직여요. 금지대가 있고 그 위에 허용대가 있어요. 허용대는 에너지 값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값이 있는데 아직 차 있지 않은 거죠. 또는 일부만 채워져 있어요. 안에는 다 우리는 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꽉 차서 충만대입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곳은 일부만 채워져 있으면 전도대라고 하는 거고 꽉 차 있고 더 이상 빈자리가 없는 가전자대라고 합니다. 가전자대, 전도대. 그 사이에는 금지대가 있어요. 금지대역. 가전자대, 금지대, 전도대.
전도대에 전자가 있어야지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전도대에 전기가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허용대에는 흐를 수 없어요. 허용대는 빈자리가 있으면 흐를 수 있습니다. 빈자리. 어쨌든 빈자리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요. 자, 허용대, 전도대에 빈자리가 많아요. 그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고, 허용대는 꽉 차 있어요. 가전자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흐를 수 없는데, 여기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는 금지대는 비어 있고, 전도대 비어 있어요. 허용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금지대가 이렇게 좁아요. 좁아. 금지대가 좁으면 여기 있는 전하들이 위로 점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점프력으로 쫙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 올라가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전도대. 이렇게 금지대가 작으면, 에너지 폭이 작으면 반도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지대가 너무 높아. 여기로 올라가야 전류가 흐르거든. 너무 높으니까 나 혼자 못 뛰어넘어. 그죠? 그러면 절연체가 되는 거죠. 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체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도대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죠. 이렇게 전도대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전자. 자유전자. 여기. 자유전자가 있으면 도체. 없으면 절연체거나 반도체인데, 없어도 금지대가 좁으면, 금지대가 좁아서 어느 정도 좁으냐면, 우리 이런 온도죠. 온도 300K, 절대 온도 300도. 이 정도의 온도의 힘만으로도, 얘는 그 정도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이 가전자대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충분히 에너지를 얻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반도체라고 한다. 에너지 D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해보도록 하죠. 4.3절. 반도체가 나오네요. 반도체가 나옵니다. 반도체는 한 장밖에 안 되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한 가지는 이제 도전율에 대한 얘기는 할 건데,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예요. 실리콘이라든지 저마늄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실리콘만 있고 완전히 저마늄만 있고 이렇게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어도 다른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진성 반도체. 실리콘 자체가 반도체고 저마늄, 카본 자체가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있으면 외인성 반도체라고 해요.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외인성 또는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이 없으면 진성 반도체. 말 그대로 진성, 그죠? 인트린식. 외인성은 익스트린식 또는 불순물 임퓨리티, 그죠? 임퓨리티,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자, 발생한 전자의 수만큼 전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에너지 D 이론을 보면,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반도체 에너지 D 전자 전공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 있죠? 이 노란색이 가전자대예요. 가전자대는 영어로 밸런스 밴드라고 해서 VB라고 합니다. VB. 그리고 위에 하얀색 영역이 전도대입니다. 컨덕션 밴드 CB, 컨덕션 밴드. 그리고 이 사이는 금지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값입니다. Y축의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점점점 높아져요. 그럼 전자가 이만큼의 영역, 이 정도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밸런스 밴드가 가전자대가 되는 거고, 이 사이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전자가. 그러면 그 위에 에너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 이 전자는 흘러갈 수 있는 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라고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자유전자가 돼요. 근데 반도체는 여기가 처음에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비어 있고 여기가 완전히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가 높지 않아서 주변의 열에 의해서 여기 노란색에 있던 전자가
주변 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여기를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파란색 전자가 된 거야. 노란색 전자가 열받아서 파란색 전자가 된 거라고요. 여기 있던 전자는 위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공간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여기는 낮은 곳, 높은 곳이잖아. 작은 에너지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에너지가 됐어요. 근데 높은 에너지가 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전자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공간적으로도 움직인다고. 어쨌든 여기 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얻어서 위로 올라갔으면 여기 빈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실제로 빈자리도 생긴다고. 어디 다른 데 도망가 버려서. 빈자리가 생겼으면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흘러갈 수가 있다고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공, 마치 보면 물속에 공기방울이 막 움직이면 물이 있는 줄 몰랐을 때 그 공기방울을 다른 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입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걸 전공이라고 합니다. 전공. 실제로 이제 올라간 전자는 움직여서 흐를 수 있겠죠. 전자는 실제 입자. 전공은 입자처럼 생긴 가짜 입자. 입자처럼 보이는 가짜 입자인데 그래도 전기적인 성질을 다 띄고 있어요. 있다가 없으면 뭔가 존재가 있는 거잖아. 다 있으면, 다 꽉 차 있으면 물로 꽉 차 있는데 어느 영역만 물이 비어 있어요. 공기방울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입자로 해석할 수 있겠잖아. 물의 세상에서는. 그죠? 그래서 얘도 입자, 얘도 입자예요. 다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질량도 있습니다. 음의 질량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면 다 반대야, 반대. 그래서 얘는 양의 전하를 갖고 이거는 음의 전하를 갖는 전자가 되는 거고 양의 전하를 갖는 전공이 됩니다. 얘네들이 흘러가겠죠?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게 인트린식이에요. 요거 4개 없어지면 4개 생겨난 거지. 4개가 에너지를 얻어서 4개가 올라간 거잖아. 순수하게 불순물 없이 실리콘 저반염 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자와 전공의 개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죠. 자, 진성 반도체의 도전율은 시그마죠. 시그마는 로 뮤라고 했어요. 로 뮤. 전자의 이동도 곱하기 전자 밀도예요. 개수 밀도. 전공의 이동도 곱하기 전공의 개수인데 개수가 같다 그랬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밀도도 똑같겠죠. 그죠? 밀도도 똑같겠죠? 이상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요거에 딱 2배가 되는 거지. 이거에 2배. 그런데 어떤 이유로 조금씩 달라요. 이동도도 다르고 이동도하고 얘 이동도가 다르다고요. 질량이 달라서. 그럼 따로따로 써줘야죠. 로뮤를 전공은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죠. 그 음전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이 되겠죠. 여기 로가 음이란 얘기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도전율이 결정이 됩니다. 도전율. 어떤 거라도 많으면 도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자가 많든 전공이 많든. 근데 이건 꼭 진성 반도체만 이런 건 아니에요. 진성 반도체만 이 식은 진성이든 외인성이든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진성에서는 이 2개의 밀도가 같은 거죠. 로 E하고 로 H가 거의 같은 거예요. 물론 얘는 달라요. 뮤는 다르지만 로는 거의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다고요? 여기 있는 애들이 얘를 더 많이 올라가겠죠. 주변에 열을 얻어서 많이 올라가면 빈자리 많이 생겼고 새로운 전자 많이 생겼죠. 그러면 개수가 많아진 거니까 전하 밀도가 높아진 겁니다. 전하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로가 높아졌으니까 전류 잘 흐르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자와 결정 격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동도는 감소해요.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면 오히려 잘 흐를 것 같지만 시대들끼리 충돌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동도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로가. 그래서 도전율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뮤는 줄어들지만 로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해서 도전율이 증가한다. 급격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 전공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자, 불순물 반도체는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불순물을 넣어줘요. 그럼 전공이 많아지거나 전자가 더 많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전자의 개수가 전공은 2개밖에 안 되는데 전자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죠? 즉 온도에 의해서 2개의 빈자리가 생겨나서 요 위에 있는 2개의 전자는 여기서 올라간 거예요. 2개가 여기 있던 2개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빈자리 2개 남기고 위에 2개 원래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7개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요. 어떤 다른 분자를 넣어서 물질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외인성이 되는 거죠. 또는 반대로 여기서 2개만 올라가서 2개의 전자가 있고 2개 빈자리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 7개가 7개 정도 5개 6개 빈자리 6개를 따로 넣어줘요. 이 얘기는 여기 있던 다른 전자를 가지고 빼버렸다는 얘기를 해도 돼요.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입자들이 많이 증가하죠. 그런데 이게 평형은 아니죠. 이거 전자 전공의 개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외인성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에는 처음 그림처럼 전자가 더 많으면 N형, 네거티브, N형이라고 하는 거고 포지티브, 그 전공이 많으면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많으면 오가 불순물을 도핑해서 불순물 원자가 전도대체 전도대에 체가 뭐야? 전도대에 전자를 공급했잖아요. 그죠? 그럼 주니까 전자를 줬어요? 그럼 도너라고 하는 기증자 전자를 주는 도너가 생겨나서 도너가 불순물이죠. 불순물이 도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전자를 실리콘에게 줘요. 삭가 원소 반도체, 실리콘이나 저마늄이냐 탄소 이런 것들이죠. 반대로 P형 불순물은 삭가 반도체의 원소 반도체 여기에 삼가 불순물을 첨가해요. 그럼 얘는 전자를 빼앗아 갑니다. 얘가 전자를 뺏어 가니까 전공이 생겨나겠죠.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이 그림처럼 여기 있던 전자를 뺏어가는 놈이 있다고. 위로 올라가진 않지만 다른 놈이 전자를 뺏어갔잖아요. 그럼 전공은 많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가져가는 전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억셉터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156페이지 예제 4-7번에 보면 전공과 전자의 이동도 다르죠. 0.39, 0.19예요. 전자의 이동도 0.39, 이동도는 미터 제곱 나누기 볼트 세컨드입니다. 단위가 미터 제곱 나누기 볼트 세컨드. 그래서 단위 전압 1초당 몇 제곱미터를 커버하느냐, 몇 제곱미터를 지나가느냐. 이게 좀 이 단위를 그대로 해석하기가 쉽진 않죠. 이걸 이동도라고 합니다. 이동도. 자, 전자와 전공의 전하의 밀도죠. 전하 밀도 세제곱미터당 쿨롱이니까 로예요. 로 V. 전하 밀도 로 V죠. 로 V. 그래서 여기 식에 보면 로 곱하기 뮤. 그대로 곱하면 이게 전도율이 되는 거야. 도전율. 그대로 곱하면 도전율이 돼요. 그래서 전자에 의한 도전율 그리고 전공에 의한 도전율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크기로 같은 크기로 9, 4 플러스로 해서 더해주면 6.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S 퍼 미터 이렇게 나오죠. 도저히 S 퍼 미터. 이 S를 지멘스라고 읽어요. 지멘스 회사 이름이 이 지멘스에서 나온 거야. 지멘스 퍼 미터. 근데 이건 시그마의 단위잖아요. 시그마의 단위는 지멘스 퍼 미터예요. 근데 시그마는 로의 역수라고 했죠. 로의 역수. 저항률의 역수예요. 자, 저항률 곱하기 넓이분의 거리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항률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로의 단위를 보면 로의 단위는 저항 곱하기 넓이 나누기 길이가 되겠죠. 저항 곱하기 넓이 나누기 길이. 그래서 옴미터가 됩니다. 옴미터.
저항률의 단위는 옴미터예요. 옴미터의 역수가 도전율의 단위가 되겠죠. 저항률의 완전 역수가 도전율이니까 저항률의 단위가 옴미터예요. 그럼 이거의 역은 옴미터분의 1이죠. 옴미터분의 1이에요. 근데 옴분의 1을 S라고 쓴 거예요. S. 시멘스 퍼 미터. 이렇게. 단위가 좀 많아요. 그죠? 시멘스, S, 대문자 S를 씁니다. 시멘스 퍼 미터라고 해도 되고, 옴미터 분의 1 해도 됩니다. 옴미터 전체 분의 1. 자, 유전체로 가보겠습니다. 4.4절에 유전체. 유전체는 쉽게 표현하면 절연체라는 얘기예요. 유전체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죠. 분극 유전체는 절연체의 전압을 인가하면, 즉 전개를 가하면 원자는 유전 분극 현상을 일으키는 관점에서 물 보세요. 물은 H가 2개, 산소가 1개 이렇게 돼 있죠. 이 각도를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잖아. 이게 103.5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H는 양이죠. 양 전기적으로. O는 마이너스예요. O2 마이너스, O2예요. O2 마이너스하고 H 원자가, 즉 그림을 그려보면 산소 2개, 산소 1개죠. 산소 1개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산소 1개가 2개의 전자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O의 2-가 되는 거죠. O의 2- 이렇게 써야겠죠. O의 2-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 개씩 수소 원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수소는 플러스 하나씩, 산소는 마이너스 하나씩이 아니라 2개를 이렇게 붙어서 중성이 되잖아요. 중성. 요 각도가 103.5도예요. 그래서 위쪽은 양전하가 있는 거고 플러스, 아래쪽은 음전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기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상을 용어가 얘기인데, 이렇게 원래부터 되어 있으면 편극, 뭐 이것도 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극 또는 분극. 근데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물 분자들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다 정렬하게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물은 그냥 마구잡이 방향일 거 아니야. 그죠? 예. 마구잡이 방향으로 H2O들이 둥둥둥, 그림으로 보면 괜히 물 얘기를 해갖고 분극이라고 합시다. 분극. 유전체 분극을 분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 있어? 예, 이렇게. 예. 위에 있는 그림은 분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줘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위에 양전하 있고 아래 음전하 있죠? 금속판 2개가 있고 요 사이에 유전체들이 있다고 하자면, 채워져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전기장이 가해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을 향할 테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쪽을 향해서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렬이 된다고. 정렬이. 이런 효과가 일어나겠죠.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분자들이 흐르는 건 아니지만 요 영역 안에서 조금씩 회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하나가 물 분자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체라고 하고, 그래서 분극이라고 하는 건 전개에 의해서, 즉 전압을 가했을 때 이 분자들이 변이하는 현상. 어떻게 변이를 했어요? 조금씩 움직였잖아. 이렇게 휙휙 돌아가서 양전하 쪽은 아래를 가리키고 음전하 쪽은 위를 가리키는 극이 한쪽으로 다 정렬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분극이라고 한다고. 분극. 영어로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각을 가진 거예요. 자, 이런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하나 쌍극자, 한 개 한 개가 다 쌍극자예요. 그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이 전기 쌍극자의 전하 분포를 계산하게 되면 이 분극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 QD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QD. 양전하 Q하고 음전하 Q가
거리 D만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걸 곱하는 거예요. QD. Q 곱하기 D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QD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 그냥 생김새 그냥 쓴 거예요. 여기 양전하 있고 여기 음전하 있어요. 얘가 이제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가까이 오진 않아 서로. D만큼 간격을 이루고 있을 때 전하량 Q 곱하기 거리 D 이거를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P라고 써요. P. 소문자 P라고 썼죠. 그럼 이 P들이 이게 한 개의 P라고요. 이게 한 개의 P. P가 많으면 많을수록 P가 많이 모여서 작은 P가 많이 모여서 큰 P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P의 총합을 큰 P라고 하는 거예요. 대문자 P라고 쓴다고. 이거를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쌍극자는 한 개 얘기하는 거고 분극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당의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단위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부피분의 전체 쌍극자 모멘트 합. 즉 쌍극자 모멘트의 밀도죠. 쌍극자 모멘트의 밀도를 분극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또 벡터로 나타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 이렇게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이 방향대로의 내적을 해줘야겠죠. 내적. 그러면 어쨌건 이렇게 대문자 P는 분극이다. 분극의 세기. 자, 유전체에서 전개를 가할 때 앞에 그림에서처럼 이런 그림에서처럼 전개를 가는 거죠. 외부의 양전하, 음전하, 즉 여기 배터리를 연결하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전개가 가해지게 되는데 전개를 가할 때 델타 S를 통과하는 총 속박 전하량.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델타 S를 통과하는 총 속박 전하량. 여기 있는 전하를 기본적으로 다 속박 전하라고 보면 돼요. 자유 전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막 흐르는 게 아니죠. 원자의 물질에 들어있는 전하를 기본적으로 다 속박 전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의 총합 델타 S를 통과하는 총 속박 전하량의 값 델타 Q는 P 도트 델타 S예요. 도트를 했다는 건 이 넓이 방향으로 분극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이 둘을 곱하는 겁니다. 넓이 방향으로 어떤 넓이에 얼마나 분극이 일어났는가 이게 전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쉽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칠판을 생각하자고. 칠판이라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립시다. 자, 요런 넓이가 있어요. 요런 넓이. 책에 혹시 그림이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델타 S라고 윗면을 생각해도 되고 뭐 옆면을 생각해도 되고 여기 요 면이네요. 요 점선으로 요 면. 그죠? 어떤 면을 이런 면을 생각하자고. 요 점선을 여기 이제 굵은 선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델타 S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물분자 같이 쌍극자들이 수없이 많이 물질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쌍극자들이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전개를 가왔어요. 전개. 이 오른쪽 굳이 이런 사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방향으로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개를 가하면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던 양전하, 음전하로 이루어진 쌍극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쌍극자가 위쪽 방향의 전개대로 양전하는 위로 힘을 받고 음전하는 전개의 반대 방향인 아래로 힘을 받겠죠. 그죠? 그럼 누워있던 애들이 딱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수평면에 있던 놈들이 하나는 너는 위로 올라가, 나는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되면 이 면에 경계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럼 양전하는 위로 빠져나갔고 음전하는 아래로 들어온 거죠. 나간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 면을 빠져나가는 게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얼마겠어요? 여기 들어온 놈만 생각하면 되겠지. 들어온 것만 그만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양전하, 음전하가 두 개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경계면에서 그림을 그리면 원래 여기 이렇게 있던 양전하, 음전하가 전기장을 위로 가하면
양전하는 위로 올라가고 음전하는 아래로 내려와서 이 영역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온 놈이 생긴다고. 그죠? 음전하가 안에 들어와 버렸죠. 그죠? 경계에서 안으로 들어온 만큼 양전하가 나갔겠지.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냐면 쌍극자의 개수만큼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위 부피당 쌍극자, 단위 부피 V당 쌍극자의 총합을 분극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들어왔겠지. 이만큼 들어오고 그만큼 나갔겠죠. 여기에 넓이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넓이를 곱해주면 여기 도트 델타 S를 곱해주면 이 면에 들어온 전하가 되는 겁니다. 들어온 전하량. 그래서 일식이 나오는 거야. 그 쌍극자, 분극의 세기 곱하기 넓이 해준 만큼 안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만큼 이 안에 속박전하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분극의 세기가 넓이를 곱하면, 세기의 넓이를 곱하면 그게 속박전하의 양이 그만큼 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없었는데 얘는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이만큼 새로 증가했겠죠. 그래서 델타라고 쓰는 거라고. 여기 안에는 이미 있어요. 이미, 그죠? 이미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변화된 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해주면 속박전하량을 구할 수 있겠죠. 닫힌 면 내의 속박전하의 증가량 전체는 P 도트 ds, 이게 균이라면 그냥 P 곱하기 전체 넓이 해주면 되는데 균일하지 않으면 적분해줘야죠. 그럼 총전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총전하는 Q 더하기 큐브이에요. Q 더하기 큐브. 지금 구한 속박전하는 아래첨자로 B를 붙여줍니다. 영어로 바운드가 속박이라는 얘기예요. 속박되어 있는 전하량 QB하고 자유전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전도전자처럼 자유전자처럼 그렇죠? 자유전자까지 더해야 전체전하가 되겠지. 어떤 영역에 들어있는 총전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자유전자하고 이렇게 전개가 가해져서 속박이 되어 있는, 내가 전개를 가니까 음전하는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음전하, 이게 속박전하죠.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붙어있는, 양전하, 음전하 붙어있는 전기 쌍극자 중에서 음전하가 들어왔으니까 속박전하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전하가 되는 거죠.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는 원래 있던 자유전자, 아니면 원래 있던 이제 어떤지 간에 자유전자와 전기장을 가해서 분극으로 생긴 속박전하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요 Q는 자유전자는 QT-QB가 되겠죠. QT-QB가 되는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D잖아요. D 도트 DS의 적분이 뭐가 돼요? Q였죠. 가우스 법칙에서 나온 전하는 알짜 전하입니다. 알짜 전하. 얘네들은 알짜 전하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더해서 0이 되는 전하지 알짜 전하 아니에요. 그래서 알짜 전하는 이건 닫힌 면이죠. 닫힌 면 속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는 자유 전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D 도트 DS가 그래서 이거 구해보니까 QT는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거꾸로 했다. 거꾸로.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얘가 QT가 이게 어쨌든 알짜 전하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 미안해요. 헷갈렸어. 나도 오랜만에 봐서 그래. 여기 자유 전하하고 어쨌든 속박 전하가 들어왔으면 이 전체가 전체 전하가 되는 거지. 전체 전하의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D 도트 DS가 되는 거죠. 가우스 법칙 이렇게 적용했었죠. 예. 전속 밀도. 따라서 Q는 QT-큐브예요. QT-큐브인데
이 QT가 D 도트 DS란 말이야. 그리고 QB는 방금 전에 구했던 것처럼 P 도트 DS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P 도트 DS의 마이너스.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였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D는 입실론 제로 2가 되고, D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 도트 DS로 이렇게 묶어서 이거 전체가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재가 좀 더 낫겠죠? 그죠? 예. 160페이지 가면 Q가, 내가,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자유전화 QF라는 말은 여기서는 따로 없죠. QF를 Q라고 한 거지, 그냥. 이거를 Q라고 했네요. 그죠? QF를, F는 프리예요, 프리. 자유전화. 예. 요거를 Q라고 하고, 이 Q에 D 도트 DS를 적용한 거지. 요 Q에 D 도트 DS를 적용한 겁니다. 다시, 원래 상태, 원래 처음에 설명했던 게 맞네요. 그죠? Q에 D 도트 DS를 적용한 거고, 뭐 이건 그냥 QT-QB. QT는 입실론 제로이 공간에 물질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박전하든지 뭐든지 없을 때, 진공일 때 진공. 그때는 입실론 제로 2가 되죠. 진공에서의 전하량이 QT. 헷갈린다 지금. 앞에서 여기서 이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게, 앞에서는 이 자유공간에서는 어때요? 자유공간에서는 입실론 제로만 있는 거죠. 입실론이 없어요. 저 입실론 자체가 입실론 제로잖아. 그래서 그 자유공간에서 D는 입실론 제로 2예요. 그래서 전속 밀도가 전개의 입실론 제로를 유전제로 곱하는 거였다고. 근데 지금 물질이 있는 거잖아, 물질. 유전체니까. 유전체의 경우에는 입실론 D가 입실론 제로 2에다가 여기 분극의 세기를 더해줘야 된다고. 이 전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전하의 양이, 이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의 양이 본래 있던 얘네들 말고 분극에 의한 효과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극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4.27. 그래서 이게 D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D 도트 DS가 Q예요. Q. D 도트 DS가 교재의 160페이지의 첫 번째 식 D 도트 DS가 Q가 되는데, 자유전하에 의한 식인 거죠. 이게 자유전하에 의한 식. 자유전하에 대한 식. 그래서 총 전하량 QT는 입실론 제로 E 도트 DS. 여기서 물질에서는 P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P. 분극 밀도가 들어와서 D는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P가 돼요. 이게 입실론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60페이지 아래쪽에, 즉 자유공간에 있던 전개가 가해지면 이게 다 전개로 설명할 수 있어요. D에 대해서 쓰면 D는 원래 입실론 제로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질 분극에 의한 세기가 더해져서 전속 밀도가 나오게 되고, 이 분극 밀도 자체도 전개에 비례해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입실론 제로 2에 비례하는 비례상수, 이게 카이예요. 카이 2가 있어요.
분극 자체도 이 2에 비례한다고, 또는 입실론 제로 2에 비례해요. 여기에 비례해서 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입실론 제로 2로 묶어주면 1 더하기 카이가 되겠죠. 이렇게 분극이 얼마나 일어나냐, 이 비례상수를 전기감수율이라고 합니다. 전기감수율. 전개에 의해서 물질의 분극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이 단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숫자예요. 단위가 없는 숫자.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전개에 의한 전속 밀도하고 추가적 물질의 유전율에 의해서 생기는 분극 밀도, 분극의 세기하고 이게 1대 5면 얘는 1, 얘는 5가 되는 거지. 1대 5. 그래서 이 비율을 분극의 전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전속 밀도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D는 입실론 제로 2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곱해져서 이게 P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극이라고 하고 카이 2를 전기 감수율 또는 전화율이라고 합니다. 전화율. 영어로는 susceptibility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전체가 전개의 앞에 곱해지는 얘가 이 물질의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P는 0이겠죠. 속박전화가 없는 거니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분극 현상에 의해서 전속 밀도가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식을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자유공간의 유전율. 자유공간 진공 나름의 유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공의 유전율의 의미는 뭐였어요? 쿨롱의 법칙에서 구해지는 거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거리 제곱분의 Q1, Q2. Q1, Q2가 이런 거리에 있을 때 이걸 힘으로 바꿔주는 그 힘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저기 들어있고 물질에서의 유전율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물질에서의 유전율은 입실론 곱하기 2가 돼서 얘가 물질의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입실론 제로 더하기 카이가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1 더하기 카이 또는 입실론 제로 더하기 입실론 제로 카이가 이게 유전율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유전율. 그래서 항상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보다 커요. 큽니다. 많이 크기도 하고. 그 비율,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물질의 유전율의 비율을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몇 배인가? 몇 배인가? 그러면 이 값이 입실론 R 곱하기 입실론 제로라는 얘기죠. 물질의 유전율이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인가? 당연히 비례값이에요. 그냥 숫자라고 해요. 숫자. 즉 입실론 R은 여기 얘가 입실론 R이 되겠죠. 1 더하기 카이가 유전율이 된다. 비유전율과 전하율 사이의 관계도 알아두세요. 식을 쭉 써보면 돼요. D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D는 물질 속에서의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인데 P가 카이 2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해서 입실론 2로 묶어주면 입실론 제로 더하기 입실론 제로 2로 묶을까요? 입실론 제로로 묶어주면 1 더하기 카이가 되는 거죠. 카이 2. 여기 전체를 이만큼 전체를 입실론 2 또는 이 괄호에 들어있는 것만 입실론 R 이렇게 했습니다. 입실론 R, 입실론 제로 2 입실론 2
처음엔 되게 복잡해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유전체의 분극에 의한 전개와 분극의 세기. 분극의 세기는 P예요. 그죠? 자, 분극에 의한 전개는 2가 되겠죠, 2. 전개가 2가 되는 거예요. 자유공간에서 전개 2제로의 정의는 D는 입실론 제로 2 또는 그죠? 입실론 제로분의 2죠. D는 입실론 제로 2제로. 자유공간에서 전개를 2제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네요. 예. 그리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S 이렇게 평면 전하 두 개의 금속판에 들어있는 전하 밀도가 연전하 밀도가 로 S잖아. 로 S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게 한쪽에는 양전하 한쪽에는 음전하 있을 때 입실론 제로분의 로 S가 전개였죠. D가 시그마 로 S가 되니까 D가 로 S 이 로 S 자체가 D라고요. 이 전속 밀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전하가 전속 밀도라고 꼭 D 이렇게. 그럼 D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전개 2제로가 됐잖아. 근데 그림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잖아 전하가 그죠? 그래서 입실론 로 S를 그냥 5라고 쓴 거예요. 뭐 요거에 비례하는 값 어떤 비례값 그래서 그냥 다섯 개 5 써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이에 진공이 아니라 유전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다 제거하고 제외하고 남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분극에 의해서 생긴 전하입니다. 그죠? 이게 분극에 의해서 생긴 전하죠? 이렇게 5개 중에 2개는 분극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 생기는 전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쌍은 전하가 알짜 전하가 없으니까 없어지고 3개 전하만에 의해서 전개가 만들어져 있죠. 이게 2예요. 2는 더 줄어들었어요. 2제로보다. 왼쪽에 2제로는 5개의 전하쌍이 만드는 전개잖아. 오른쪽에 2는 여기 알고 보니까 속박 전하였다고요. 이렇게 여기 전하가 속박이 돼서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실제 알짜 전하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에 의해서 전개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 전개는 줄어드는 거지. 더 작겠죠? 전개가 더 줄어들었죠? 그게 2라고요. 그게 2. D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 할 때, 그죠? 요 P 할 때 요 2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이 D하고 이 D하고는 어때요? 입실론 제로 2제로를 곱한 게 D가 돼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가 D가 되는 거고. 그래서 D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를 2에 대해서 쓰면 입실론 제로분의 D-P가 되고 D가 로 S고 로 S에서 로 S 프라임 이게 속박전하죠? 속박전하 2개였죠. 2개 5개에서 2개를 뺀 3개에 의해서 전개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 전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본래는 5개에 의한 전개가 2제로였는데 3개에 의한 전개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2. 줄어들었습니다. 자, 분극이 발생할 때 유전체의 전개, 유전체에 대한 전개. 이거 결과죠, 이거 결과. 유전체의 전개. 똑같은 식을 두 번 쓰거나 마찬가지예요.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D-2가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2. D-입실론 제로 2가 됩니다. 이거를 D로 묶어주면 1-D분의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비율이 입실론 R분의 1이 되는 거죠. D가 뭐였어요? D가 입실론
2잖아요. D가. 입실론 제로 나누기 입실론이 입실론 R분의 1이잖아요. 입실론 자체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2가 입실론, 이 입실론 R의 정의니까 이렇게 당연히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건 전속 밀도하고 비유전율만 가지고 분극의 세기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극의 세기, 분극에 의한 전개의 세기, 그리고 분극의, 이걸 가지고 분극의 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림에서 보자면, 입실론 제로에서 요거 두 개에 의한 효과를 제거해줘야죠. 이걸 빼준 겁니다. 이 둘에 의한 효과를 빼줬더니 2가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 제거해준 효과가 바로 분극입니다. 분극의 세기. 그래서 그 분극의 세기를 구한 거예요. 연습 문제를 한번,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예제 문제 보게 되면 비유전율이니까 입실론 R이죠. 되게 유전체의 특징은 이제 비유전율로 나옵니다. 이게 100이란 얘기예요. 100. 이 뜻이 뭐냐면 식을 써보면 되죠. D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였죠. 다시 쓰면 입실론 제로 2는 그대로 두고 P는 입실론 제로 2의 카이베라고요. 카이베. 입실론 제로 2. 이걸 P라고 쓰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입실론 제로 2로 묶어주면 1 더하기 카이죠. 1 더하기 카이. 이러고 씁니다. 요걸 입실론 R이라고 한다고, 이거. 그래서 입실론 제로 2의 몇 배가 전체 D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 D. 그럼 D는 입실론 제로 2하고 전기 감수율로 표현되는 P의 합이죠. 요거하고 요건데, 이게 100이라고요, 100. 이 전체가 100. 얘가 100이면, 이건 1 더하기 99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99. 비율이, 그죠? 그래서 100이 나왔다고요. 그럼 전속 밀도는 이 전속 밀도 중에서 3은 전개에 의한 전속 밀도고 나머지 27은 1대 99니까 0.3 대 29.7 되는 거죠. 그죠? 이래야 1대 99 정도 되겠죠? 0.3은 전개에 의한 전속 밀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29.7은 분극에 의한 전속 밀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태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양전화, 음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하나밖에 안 되고 여기에 알자가 아니라 여기에 생긴 자유전화로 생긴 전개는 이거 하나밖에 전속 밀도 이거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분극에 의해서 생긴 게 99배 많다 이런 얘기예요. 99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음전화가 100개 있는데 한 개는 양음 따로따로 있는 자유전화에 의한 또는 배터리가 홀로 생긴 자유전화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이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전화들이 착착착 이렇게 분극이 돼서 이게 어때요? 한 놈은 이쪽으로 오고 한 놈은 넘어간 거죠. 전기장이 오른쪽이니까 이거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전기장이 그렇죠. 왼쪽 방향에 전기장이 생겨 있는 거지. 왼쪽 방향에 전기장이 가해져서 하나는 음전하는 반대로 가고 양전하는 이쪽으로 온 거야. 이렇게 생겨난 얘네들이 99라는 얘기입니다. 99. 그게 30을 이루는 거죠. 전속 밀도가 형성이 되었다. 전기 감수율은 99가 되겠죠. 그러니까 99가 되고 유전율은 1 더하기 99 곱하기 여기 입실론 제로까지 해서야 이렇게 해야 즉 100 입실론 제로 이러하면 입실론 R이 되는 거죠. 전개와 분극의 세기. 전개는 2를 구해주면 되고
분극은 P를 구해주고 P는 카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예제 4-9에서는 평행 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51인 유전체가 있습니다. 도체 표면의 전개가 10의 세제곱 볼트 퍼 미터일 때, 이게 2죠. 2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유전체의 속박전압 밀도 QB는 J.ds 이건 I죠. J.ds는 J 곱하기 델타 S죠. J 곱하기 델타 S로 QB를 구하고, 이게 4-9에 이게 맞아요? 속박전압 밀도, 속박전압 밀도가 P 어디서 구했죠? 속박전압 밀도, 그렇죠. 분극의 세기를 구해서 면적을 곱해주면 이게 속박전압 밀도가 되죠. 속박전하량이 되는 거죠. 속박전하량. 분극의 세기가 속박전압 밀도가 되네요. 그죠? 요거죠. 분극의 세기 P가 속박전압 밀도 NQD 표는 이건 안 했는데, 그죠? 분극의 세기가 속박전압 밀도죠. 이만큼 분극이 됐으면 얘네가 속박전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극의 세기를 구해서 요 식에 넣으면 되겠네. 여기서 P를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고, 그죠? 여기서 P를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고,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P를 그냥 이 4-8번 구했던 문제에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이 100이 아니라 이번에는 51이 되는 거니까 카이는 50이 되겠죠. 51은 1 더하기 50, 이렇게. 속박전압 밀도는 그 50 곱하기 입실론 제로 2, 카이 입실론 제로 2가 속박전압 밀도가 되겠죠. 유전체의 표면 전압 밀도, 표면 전압 밀도는 속박 전압하고 이 전압을 구해줘야겠지. 그 표면 전압 밀도가 얘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 표면 전압 밀도 로S에 의해서 전개가 생겨나는 거잖아. 여기는 로S, 요거죠, 요거. 로S의 표면 전압 밀도에 의해서 전개가 생겨나죠. E는 어떻게 구했어요?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S였죠. 이렇게 구하는 거지. 로S 마이너스 이게 로S다. 이게 그죠? 이 전체가 로S 마이너스 로S 프라임. 그쵸, 그쵸? 네. 미안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면 요만큼이 다 있는 게 로S잖아. 그런데 속박전하가 2개 빠지면 나머지 3개에 의해서만 전개가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잖아. 2. 따라서 2는 입실론 제로 분의 로가 구해지는데, 이 로는 로S에서 얘가 로S 프라임이죠. 속박전압 밀도, 그죠? 예. 로S에서 로S 프라임을 빼준, 속박전압 밀도를 빼준 게 전개를 만들겠지. 이 전개. 예. 전체 표면 전하는 이만큼인데
로에스인데 그 중에서 속박 전하 밀도를 빼줘야지만 전개를 만드는 전하 밀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D-P죠. D-P로.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건 물질 요 경계에서의 전속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양전하에 의한 전속 밀도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리고 요 양과 이 음에 의해서 요 경계의 전속 밀도가 생기죠. 여기도 역시 양에 의해서 전속 밀도 생기고 양음에 의해서 전속 밀도 생기고 양에 의해서 전속 밀도는 5개가 생기는 겁니다. 5개. 그게 표면에 있는 이 로에스라고요. 로에스에 관련된 게 D가 되는 거고 이 속박전하에 의한 분극의 세기가 로에스가 되는 거고 이 둘 로에스 프라임 그럼 로에스와 로에스 프라임의 차이가 결국 전개를 유전체 내의 전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경계 조건 해보겠습니다.